오늘은 소련에서의 사회주의 경제 재문제 이것을 앞으로 2회에 걸쳐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교재는 이제 저는 스탈린 전집 그래가지고 조선 노동당 출판사에서 나온 교재로 했어요. 1964년 나왔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선 스탈린 그러면은 좀 여러 생각이 많죠, 그죠? 여러 생각이 많은데, 근데 뭐 근본적으로는 이 사회가 적대적으로 분열돼 있어가지고 그렇겠죠, 그죠? 사회 적대적으로 분열돼서 예를 들어서 이순신이 조선에서는 영웅이지만 저쪽 일본에서는 살인마겠죠. 그러니까 적대하고 있으니까 그때 전쟁 때문에 적대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계급 간의 적대가 있다 보니까 이쪽에서 영웅, 저쪽에서 뭐 살인마고 그런 그냥 스탈린도 갔다 보면 되겠죠. 근데 이제 무엇보다도 우리가 스탈린을 봐야 될 것은 이제 사회주의 건설자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이에요. 사회주의 건설자. 그러니까 레닌이 이제 사회주의 혁명을 하고 그다음에 사회주의를 이렇게 건설하자라고 하는 그런 청사진을 제시하죠. 그리고 이제 사망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스탈린이 그 설계도에 따라서 온갖 어려움을 극복하고 사회주의를 이제 반석에 올려놓죠.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축구 경기를 얘기하면 저 골링을 넣은 거야. 골을 넣은 거야. 골. 레닌이 미드필더 해가지고 어시스트를 멋지게 해가지고 드디어 골을 넣은 거야.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보기에는 골 넣은 사람이 제일 밉지, 그죠? 그러니까 골 넣은 사람을 미워하는 거지.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문제는 스탈린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회주의를 건설했기 때문에 건설하는 방법은 사실은 곧 사회주의 혁명과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스탈린을 부정해버리면은 사회주의 혁명의 구체적인 전략 전술과 그리고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방법, 더 나아가면 사회주의가 무엇인지조차 헷갈려 버리는 거야. 결정적인 순간에 길을 잃어버릴 거야. 막스, 엥겔스, 레닌까지 다 맞다가 스탈린을 부정해버리면은 결정적인 순간에 길을 잃어버리는 거지. 사회주의 혁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 나가야 할지, 또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났을 때 일어난 후에 사회주의를 어떻게 건설해야 될지 이런 아주 가장 결정적인 문제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사회주의 혁명의 전망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자꾸 이제 새길로 빠지게 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지금 한국이나 전 세계가 닥쳐 있는 그런 문제점이죠. 스타일링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이 소련의 사회주의 경제 제 문제를 이제 스탈린이 쓴 건데 이 스탈린이 사회주의 건설의 달인이잖아요, 달인. 예? 세계 아무도 가보지 않은 그런 길을 걸어가면서 뭐 휘황찬란한 역사를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달인이야, 달인. 그래가지고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하다 보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자본주의 경제 그러면은 자본주의를 우리가 평생 경험하고 있는데 그걸 잘 모르죠, 그죠? 그걸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사회주의는 우리가 한 번도 직접 경험을 안 해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회주의 경제의 달인이 사회주의를 아무리 쉽게 설명을 해도 이해하기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좀 세세하게 좀 따분하더라도 세세하게 좀 원론적인 얘기를 좀 다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발제문에 보시면은 맨 위에 보면 경제학 토론회 참가자들에게 이렇게 써놨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정치 경제학 교과서를 이제 새롭게 만들려고 모든 이제 정치 경제학 교과서 그러니까 학자들을 모아놓은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스탈린도 참여해서 토론을 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것을 하면서 이제 스탈린 이후에 그 토론을 이제 비판적으로 평가한 거죠. 그런 거죠. 그래서 참 신기해, 그죠? 우리 정치인들 보면은 저 뭐 박근혜나 뭐 저 문재인이나 윤석열이 한국 한국의 최고의 학자들과 이렇게 막 논의하면서 교과서를 논의하면서 그다음에 이렇게 비판하고 내용을 지도하고 이런 것이 상상하기 어렵죠, 그죠? 그러니까 참 사회주의는 참 대단했던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봐도 뭐 최고의 이론가들이 다 정치 지도자들이잖아요, 뭐 스탈린, 마오도 그렇고 참 부러운 거죠. 그래서 이제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주요 본문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게 이제 이 1951년 11월 토론회를 했어요. 그래서 그 토론회와 관련된 문제에 대한 의견을 이제 1952년 스탈린 사망하기 1년 전쯤 되겠네요, 그죠? 그때 쓴 거고. 그다음에 그 이후로도 이제 계속 의견이 제기되니까 그 편지 형식으로 4월 21일, 5월 22일, 9월 28일 이때 이제 계속 그 편지 형식으로 글을 써서 일종의 좀 부록 같은 이런 형태로 첨가합니다. 그래서 큰 내용은 이제 두 개로 구성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 글이 나오게 되는 역사적 배경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면요. 일단 1917년부터 1930년까지 이제 혁명이 일어나고 혁명이 일어난 다음에 정치 권력이 불안정하잖아요. 당연히. 그러니까 정치 권력을 이제 공고화하는 과정이 10년 넘게 걸린 거죠. 그러니까 뭐 대표적인 내전이 있고 내푸가 있는 거죠. 이것은 이제 이보 전진 일보 후퇴예요. 일보 전진 이보 후퇴가 아니라 이보 전진 일보 후퇴. 그러니까 내전 치르면서 너무나 경제가 파괴됐기 때문에 부르주아적 요소와에게 이제 양보를 좀 하면서 경제를 좀 재건하는 이런 프로그램이었죠. 그 다음에는 이제 스탈린과 트로츠키, 부하린과의 투쟁이 있죠. 대표적인 일국혁명과 세계혁명 이 문제죠. 그러니까 스탈린은 우리가 확보한 진지를 확고하게 구축하자는 거죠. 요새로 세계혁명의 요새를 만들자 이런 거고 트로츠키는 그래가지고 전망이 없다. 지금 당장 세계혁명 하자. 여기 이 요새는 너무 취약하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싸우고 이제 스탈린 이긴 거고. 그다음에 경제 건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가 이제 부활이라고 논쟁이 되는 거죠. 20년 후반에. 예, 부활이는 좀 천천히 가자. 분홍도 좀 활용하면서 농촌의 생산력을 키우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분홍을 자본주의적 요소와 타협을 하는 과정으로서 이제 생산력을 좀 증진시키는 이런 방향을 잡았던 거죠. 스탈린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반대했죠. 이걸 스탈린이 이겼죠. 그래가지고 30년대는 이제 사회주의 경제 건설을 성공한 거죠. 경제 기적이죠. 일종의 경제 기적이 일어났는데 이제 급속한 사회주의 공업화와 농업의 집산화, 집단 농장 건설했잖아요. 그러니까 집단 농장 건설을 해야만 이제 생산력이 발전하고 생산력이 발전하면은 농촌의 잉여인구가 빠져나오죠. 그래서 이제 도시로 와서 노동자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공업의 원료나 이런 것을 생산해내는 거예요. 내게 되죠. 그래서 이제 공업을 발전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농업이 일단 발전을 해야지 이제 사회주의적 농업을 통해서 생산력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는 이런 게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집산화를 강력하게 추진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사회주의 공업화도 급격하게 진행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사실 핵심적인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40년대 세계대전 여기서 이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이렇게 상당히 무리를 한 거예요, 스탈린이. 독일이 쳐들어올 게 이제 뻔히 보였으니까 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이제 대공업을 건설해서 그것을 이제 기초로 해서 무기를 만드는 거죠, 뭐. 그래서 세계대전에서 승리하죠. 그리고 이제 전쟁 끝나고 한 5년 정도 지나면 전후 복구가 완료돼요. 이것도 하나의 기적이라고 그러죠. 그다음에는 이제
결정적인 것은 이제 49년의 중국 혁명이라서 이제 사회주의는 대세다. 이제 환호를 했죠. 그래서 이제 50년대에 희망의 50년대. 우리 맨날 이제 어렸을 때 희망의 80년대. 근데 얘네들은 이제 희망의 50년대가 된 거야. 그래가지고 와, 이제는 우리는 이제 공산주의로 전진해야 되겠다. 막 열뜬 거지. 승승장구하는 이런 시대를 바로 이 글을 이제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 이제 스탈린이 너무 흥분하지 마라. 차분하게, 예? 이론적인 문제를 살펴보자. 이러는 게 좀 나와요. 그러니까 공산주의로 이행, 이게 이제 이 시대의 과제죠.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준비할 것인가라고 하면은 이제 세 가지 기본적인 조건이 있다라는 거죠. 첫째로는 이제 주로 공업이죠. 공업에서 이제 생산 수단을 우선적으로 장성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생산력을 발전시켜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생산력을 발전시켰다는 것은 이제 주로 공업에서 생산 수단.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어렸을 때하고 지금하고 한국 보면은 하늘과 땅 차이가 나는 거는 차이가 뭐예요? 결정적인 차이는 뭐겠어요? 울산, 뭐 창원, 평택, 수원 이런 데 들어서는 거대한 공장이잖아요. 그죠? 직접 생산 시설이 생산 수단이고 또 뭐 철도, 도로, 항만 이런 건 이제 간접 생산 수단이죠. 이런 생산 수단을 이제 고도로 발전시키는 거죠. 그 양과 그 양, 그다음에 질에서 즉 효율성 이런 거죠. 첨단 산업. 그래야만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소비재가 쏟아져 나오니까 우리가 차도 굴리고 뭐 TV도 보고 저렇게 노트북도 막 몇 개씩 들고 다니고 막 이런 소비재를 이제 풍요롭게 소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자가 된다는 건 소비재가 많다는 걸 보면 안 되고 그 뒤에 이것을 생산할 수 있는 생산재가 얼마나 발달하느냐 이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스탈린이 이걸 강조하는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농업인데 이 문제가 아주 심각한 문제였죠. 그러니까 좀 읽어보면은 꼴호주라는 건 집단 농장인데 집단 농장적 소유를 전 인민의 소유 수준까지 제고하며 상품 유통을 역시 점차적 이행의 방법으로 물물교환 체계로 바꾸어서 중앙 정권이나 다른 어떤 사회 경제적 중앙이 사회적 생산의 일체 생산물을 사회를 위하여 총괄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이런 게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요. 이 소련 같은 경우는 상품이 여전히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원래는 사실은 발달한 사회주의 혹은 공산주의라면은 상품이 거의 없거나 아예 없어야 되는데 상품이 여전히 존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음, 생산수단이 전 인민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실상 전 인민 소유가 아닌 거죠. 즉 농촌에서 이제 집단 농장은 전 인민의 소유가 아니죠. 단 집단 농장의 생산물일 경우에 집단 농장의 토지나 혹은 집단 농장의 그서 사용하는 기계나 이런 것은 국가의 소유였어요. 하지만 농민들한테 이제 그 토지를 혁명 이후에 나눠줬기 때문에 그 토지 사용권은 그 농민들이 갖고 집단 농장으로 합칠 때도 그 사용권을 가지고 이제 생산된 생산물의 소유는 집단 농장의 소유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집단 농장이 생산한 생산물을 국가가 구매할 수밖에 없었던 거지. 그래서 여기서 이제 상품이 존재하게 됐던 거예요. 농촌과 도시 사이에. 근데 도시의 노동자들은 의 공산품은 이런 것은 다 이제 공동소유이기 때문에 상품이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 도시와 농촌, 그러니까 도시 공업과 농촌의 꼴호주의 농업 생산물은 상품으로서 서로 교환되는 거고 여기에 화폐가 침투한 거지. 그래가지고 이 문제가 사실 사회주의를 위협하는 문제가 사실 그때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크루쇼프 집권하면서 상당히 문제가 됐죠. 여기 이제 나중에 얘기하듯이. 그래서 이 문제를 이제 스탈린이 심각하게 바라봤던 거죠.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래서
당장 그 꼴호주를 갖다가 이게 다그 꼴호주의 생산물 국가가 가져갈 수는 없는 거니까 문제가 생기니까 물물 교환을 공업 생산품과 화폐로 교환하는 것은 지금은 화폐로 교환하고 있는데 화폐를 쓰지 말고 물물 교환으로 하는 점진적인 이행을 하는 거죠. 물물 교환을 하면 이제 화폐가 이제 점점 사라지니까 화폐의 권력이 사라지는 거거든요. 점차 약화되는 거겠죠. 그것만 해도 일보 전진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차근차근 없애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문화혁명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문화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인민들 속에 남아있는 사적 소유에 대한 그런 잔재들 혹은 온갖 부르주아적인 찌꺼기들을 어떻게 하면 청소할 수 있을까라는 문제가 또 있는 거죠. 사회주의, 공산주의적 의식으로 교양하는 이런 문제 그런 것을 이제 어, 스탈린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본론으로 좀 들어가서 좀 더 본론으로 들어가서 1951년 11월 토론회와 관련된 경제 문제에 관한 의견을 한번 검토해 봅시다. 첫 번째는 이제 사회주의 하에서 경제 법칙의 성격에 대한 문제, 이런 문제가 1번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바탕체는 제 글씨고 고딕은 이제 엥겔스나 혹은 대부분 이제 스탈린이지. 그다음에 엥겔스가 하나 정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이 문제는 뭐냐면 제가 생각하기에 이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성경 말씀이죠. 진리를 깨달아야 자유로워진다는 거죠. 엥겔스는 이제 표현은 인식된 필연성 이런 이 문제에 대해서 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스탈린이 말하는 거야. 예, 해마다 수천 명의 새로운 젊은 간부들이 자라나고 있으며 그들은 소비에트 정권의 굉장한 성과에 경탄하고 있으며 소비에트 제도의 비상한 성공의 현울증을 일으키고 있다. 어지러움증. 그래야 그들은 소비에트 정권은 무엇이나 다 할 수 있다. 소비에트 정권에게는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다. 소비에트 정권은 과학의 법칙을 폐지하고 새로운 법칙을 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뭐냐면 주지주의라고 하는 거죠. 인간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사회주의의 성공에 이제 심취해가지고 위대한 성과를 냈으니까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마오나 혹은 이제 저 김일성의 주체 사상이나 이런 문제에도 주지주의적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결정을 해서 우리가 의지만 가지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런 그런 경향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 좌편향이 나오죠. 여기서 그죠? 그다음에 모험주의나 이런 것이 이제 출현하는 건데 이 시대가 이제 그만큼 이제 위대한 역사의 전진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이 노련한 혁명가는 그러면 안 된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차근차근 얘기를 이제 하더라고요. 막스주의는 과학의 법칙, 자연과학의 법칙이거나 정치경제학의 법칙이거나 막론하고 사람들이 의지와는 관계없이 진행되는 객관적인 과정의 반영이다 이렇게 이해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정치경제학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경제학이라고 하는 건 뭐냐? 즉 정치경제학의 법칙에 대해서 얘기를 이제 하는 거죠. 이제 엥겔스의 얘기인데 이거는 각이한 인간 사회가 생산과 교환 분배는 이제 내가 삽입한 거고 교환을 통한 분배 그냥 분배할 수도 있죠. 이것을 진행하며 또 그에 상응하게 매개 소요 사회에서 생산물을 분배하는 그 조건과 형태에 관한 과학이다. 그러니까 인간이 이제 뭐 인간 사회에 존재하려면 물질적인 그러니까 의식주가 필요하니까 의식주를 생산하는 방법, 그죠? 그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분배 혹은 교환해서 이제 소비하느냐 이 문제를 다루는 게 정치경제학이고 경제학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스탈린은 이것을 좀 더 상술하게 풀더라고요. 정치 경제학의 대상은 사람들의 생산 관계, 경제적 관계이다. 이에 속하는 것은 생산 수단의 소유 형태, 이로부터 나오는 생산에서의 각 사회 집단의 처지 및 그들의 상호관계,
막스가 말한 그들이 활동의 상호 교환, 그다음 세 번째, 전적으로 이에 종속되는 생산물의 분배 형태, 이런 조금 더 이제 풀어서 얘기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법칙을 사람들이 발견해서 인식하고 파악하면 그것을 능숙하게 적용하는 것을 배워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회를 위하여 이용하며 그래야 그것을 정복하며 그것을 지배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건데 진리를 안다고 자유로운 게 아니라 진리를 인식해서 그것을 인간에게 이롭게 그것을 활용해야 된다는 거죠. 혹은 인간에 덜 해를 끼치게 적절한 선에서 제어하는 거죠. 태풍을 없앨 수는 없지만 태풍의 피해를 줄일 수 있게 태풍의 법칙을 다 연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태풍 발생이 그 자연 법칙 있잖아요. 그걸 깨트려 버려가지고 태풍 갖다가 없애버릴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이때 그 소비에트 그 젊은 간부들은 막그 용기가 용수순천해가지고 태풍도 깨트릴 수 있다 이렇게 막 그런 식으로 주장을 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그게 아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 진리가 너희 이를 자유케 하리라. 즉 이제 인식된 필연성, 이 필연성을 인식하고 그 필연성을 인간의 목적에 활용하는 거, 인식된 필연성이다. 이것이 이제 자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것을 이제 이것을 대표적으로 그 생산력과 생산 관계의 조응의 법칙에다가 이제 그 법칙을 예를 들어서 이제 스탈린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에트 정권이 성공한 이유는 경제 법칙을 폐지하고 새로운 경제 법칙을 구성하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소비에트 정권이 생산력의 성격에 생산 관계의 필수적 적응이라는 법칙에 의거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공업에서의 생산력은 사회적 성격을 가지고 있었는데 소유 형태는 사적이며 자본주의적이었다. 소비에트 정권은 생산 수단을 사회화해서 그것을 전체 인민의 소유로 만들었으며 그리하여 착취자들을 없애고 사회주의적 경제 형태를 창조하였다는 거죠. 이게 이제 생산력은 사회적 성격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제 공부하신 분들은 이제 많이 아시겠지만 혹시 모르시는 분이 있어서 노파심에 얘기하면 이게 여기서 말하는 생산력의 사회적 성격은 공동 생산한다는 거예요, 그죠? 공동 생산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일본은 거의 일본 전체 하나의 공장이라고 그러죠. 하나의 거대한 공장이라고 그래요. 전국적으로 그냥 쫙 짜여져 있어요. 자동차 하나를 만들려도 전국에 막 생산 기지가 연합해가지고 하나의 회사를 딱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거의 전 인민이 전 노동자가 이 자동차 생산에 관여하고 있는 공동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누가 가지냐면 누가 가져요? 토요타 자본이 딱 가지고 있는 거야. 이러다 보니까 이게 팔리냐 이거지. 그 전국의 노동자가 다 결집해가지고 수많은 자동차를 만들어내는데 이게 그래서 세계에다 다 팔아도 그래도 남는 거야, 그죠? 국내 수요는 물론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안 팔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장사가 안 되는 거지. 이게 만성적 침체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공동 생산하는 것을 혼자 가지려고 하니까 이게 안 팔리고 결국은 자본도 망하는 그러니까 생산력과 아, 생산 관계가 이제 부종하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여담으로 졸릴까 봐 김은희 동지 손에 예, 이게 옛날에 어떤 마을에서 저 내외가 애들하고 사는데 여자가 요리를 열심히 한 거야. 열심히 요리를 해가지고 애들 먹이고 자기 남편 먹이고 잘 살았단 말이에요. 사적 생산을 사적으로 소비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 부부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부자가 됐어. 그래가지고 돈이 많은 거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 마을 사람들 다 모여 그래가지고 다 요리를 한 거야. 공동 생산을 한 거야. 그런데 그 혼자 먹으려고 다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면 그게 되겠어요? 공동 생산했으면 마을 사람 나눠줘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공동 생산했는데 혼자 먹으려니까 못 먹는 거야. 애들하고 뭐 아무리 먹어도 뭐 이거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거야, 그죠? 공동 생산했으면 공동으로 먹어야 되는데
혼자 먹으려니까. 그러니까 그죠? 사회적으로 생산했는데 사적으로 소유하고 있으니까 이런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지. 음식은 썩는데 썩금 버리면 되는데 사회적 생산물은 팔아야 되잖아요, 그죠? 팔아야 돼. 그러니까 뭐가 팔리나 안 팔리지. 너무 많이 생산되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제 만성적 침체나 불황, 공황 이런 게 이제 오는 거죠. 그래서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사회적 생산력을 그 본성에 맞게 사회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거죠. 그죠? 이게 이제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조응의 법칙을 이제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실현해내는 거죠. 이 법칙에 순응하고 이 법칙을 이제 활용해서 인류가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스탈린이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엥겔스 얘기를 인용하고 있더라고요, 스탈린이. 그러니까 사회가 일단 모든 생산 수단을 장악하게 되면 상품 생산이 제거되고 따라서 생산자에 대한 생산물의 지배도 제거될 것이다. 이 문제가 뒤에도 좀 나오는데, 그러니까 생산물에 대한 생산물의 지배, 그러니까 생산자에 대한 노동자에 대한 생산물의 지배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어, 저 개업하면은 고사제는 고사, 어? 고사 싹싹 비는 거죠. 이렇게 돼지머리 하나 얹어놓고 싹싹 비는 거죠. 왜 비냐면 내가 만든 이 생산물, 어? 내가 만든 이 생산물이 잘 팔려야 돼. 잘 안 팔리면 어때요? 나는 이제 큰일 나는 거야. 나는 망하는 거지 뭐. 즉, 이 생산물이 사회적 연관을 잘 맺느냐, 잘 팔려나가는 것은, 아는 것은 사회적 관련을 잘 맺느냐죠. 이 사회적, 그러니까 그거에 내 운명이 달려 있어. 내가 생산한 생산물이 나의 운명이 달려 있고 내 생산물이 어때요? 나를 지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또 다른 측면을 보면은 어렵게 생각할 것도 없고 우리 노동자들을 지배하고 있는 거는 이 거대한 자본이잖아요. 즉 거대한 공장을 한번 보세요. 이 공장, 이 자본, 그렇죠? 공장이라는 것은 자본의 하나의 형태인데 이거 누가 만들었냐는 거죠. 소년이 만들었지 뭐. 내가 가다 보면 저 SK 공장을 내가 자주 보는데 저 고속도로 타다 가다 보면 보는데 엄청 거대해 그죠? 그 SK 그 하이닉스 반도체 공장 이천에 있는 거 엄청 거대한데 그 거대한 공장의 자본가 혹은 자본이 이제 노동자들을 지배하고 있는데 그 공장도 하나의 생산물이지 뭐 그죠? 생산물. 노동자들이 생산물이 그 노동자들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노동자들이 빨리 자신의 생산물을 다시 다시 자기 것으로 받아들여야만 이런 생산물이 생산자를 지배하는 이런 것도 이제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앵겔스의 유명한 말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인간을 지배하는 외적인 자연 법칙으로서 인간이 대립해오던 인간 자신의 사회적 행동의 법칙이 이제는 인간에 의하여 아주 능숙하게 적용될 것이며 따라서 인간의 지배에 복종하게 될 것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이 생산물이 생산자를 지배하고 그다음에 갑자기 너무 많이 생산해서 공항이 와서 길거리에 나앉고 이런 인간 자신이 만든 생산물이 나름대로의 법칙을 가지고 이제 운동을 하면서 인간을 지배하는 거죠. 그죠? 이런 자본주의 사회의 이 현상을 제거할 때, 예? 인간이 예, 이렇게 아니, 외적인 자연과 법칙과 같았던 그런 사회 법칙을 인간이 이제 장악을 하고 그것을 인간의 이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몇 가지 이제 한 달 나이 끝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이윤을 위한 생산과 인민의 필요를 위한 생산, 사회주의 생산이죠. 그러니까 사회주의와 그 자본주의는 어떻게 다른가? 근본적으로 무엇이 다른가? 이런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자본주의는 이제 인간이 생산의 수단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인간이 그 생산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구체적으로는 상품 생산이고 이윤 생산이고 그냥 자본의 생산이죠. 삼위일체죠. 뭐. 이것이 인간이 하나의 수단이 돼. 그래서 이것을 생산하지 못하면 인간은 그냥 폐기돼 버리죠. 실업자로 전락해 버리고 노숙자가 되는 거고. 근데 사회주의는 다르죠. 생산의 목적이 인간의 소비야. 생산하는 것은 소비하기 위해서 생산해요. 근데 그래서 생산의 목적이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스 앵겔스는 바로 인간이 목적이 되는 이런 사회와 그 이전의 단계, 이것을 이제 그 이전의 단계 인간의 전사라고 그러죠. 전사. 인간의 전사가 끝나고 이제 새로운 사회가 된다. 그래서 스탈린의 말을 직접 들어보면은 자본주의 기본 경제 법칙의 개념에 가장 가까운 것은 잉여가치 법칙, 자본주의적 이윤의 획득 및 증시에 관한 법칙이고 사회주의 기본 경제 법칙의 본질적 특징과 요구는 제가 다음과 정식화할 수 있을 것이다. 높은 기술 토대 위에서 사회주의 생산을 부단히 장성시키고 개선함으로써 전체 사회의 부단히 장성하는 물질적, 문화적 수요를 최대한으로 충족시키는 것이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즘 그 중국이라고 하는 사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말이 많죠. 제가 보기에는 당연히 자본주의 사회인데 자꾸 사회주의 사회라고 그러는 거야. 사회주의 시장경제 사회라는 거야. 그래서 그럼 이게 도대체 음, 구별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볼 때 근본적인 이 문제를 봐야 돼. 이제 인간이 소비를 위해서 생산을 하는 건지 아니면 인간 자본의 이윤을 위해서 생산을 하는 건지 그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뭐 이름이 진선미라고 뭐 최고 미인은 아니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뭐 사회주의 시장 경제고 우리는 저기 소련이 아니지 중국 공산당이다. 그런다고 뭐 아니잖아요, 그죠? 실제적으로 봐야지. 그래서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회주의 하에서 이제 상품 생산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한 절이 나와요. 근데 그래서 상품이란 뭔가? 그렇죠? 상품 뭘까? 상품은 이제 교환되는 노동 생산물이라고 그러죠. 교환되는 노동 생산물. 그다음 이제 사용 가치를 가지죠. 혹은 가치를 가지죠. 근데 이제 상품 발생 조건이 있어요. 상품 발생 조건이 있는데 이건 이제 내가 그냥 써본 건데 사회적 생산을 사적으로 수용할 때인 거죠.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요즘 앞 텃밭에다가 오이를 심었는데 오이를 내가 사적으로 생산한 거죠, 그죠? 마을 주민들 다 모여 생산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생산했는데 이것은 사적으로 생산하는 거죠. 근데 사적으로 생산해서 내가 사적으로 먹어버리면은 문제가 그냥 상품이 아니죠. 그런데 오이가 남았어. 그래가지고 이제 팔려고 그러는 거야. 그죠? 즉, 그래서 팔렸다, 만약에. 그러면은 나의 이 사용 가치는 타인을 위해 생산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근데 가치는 어때요? 내가 안 줬죠? 저 사람한테. 가치는 내가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죠? 내가 돈을 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용 가치는 타인을 생산해. 그래서 교환이 일어나. 근데 그래서 이것을 타인을 위해서 생산했다라는 의미에서 사회적 생산인 거예요. 이런 구절이 앵겔스 어떤 글에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어낸 건 아니고 그래서 이때 말하는 사회적 생산은 공동 생산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회적 생산이라고 할 때 막스 앵겔스 원전을 이렇게 읽다 보면은 여러 가지 의미로 써요. 그러니까 자본주의 얘기할 때는 주로 포인트가 공동 생산의 개념이에요. 공동 생산 그 개념이고 이제 그 이전부터 있었던 그 이전에도 교환이 상품이 있었으니까 그것은 이제 타인을 위해서 사용 가치를 생산했죠. 그래서 사회 전체를 볼 때는 하나의 사회적 생산이 된 거예요. 그죠? 내 개인이 내가 먹으려고 생산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사회적 생산. 그래서 사회적 생산이라는 것은 옛날에 링컨이 사기쳤잖아요. 자,
인민을 위한, 인민의 정부. 완전히 아니 거대한 사기극을 벌였는데 똑같은 거야. 사회 생산도 인민을 위한 생산, 인민을 위한 생산, 예? 인민의 생산.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흔히 얘기하는 사회적 생산, 사회적 생산하는 것은 인민의 생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인민이 공동으로 생산하는 것이 다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공동체, 그러니까 상품 발생은 이제 공동체와 공동체 사이에서 상품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시공산사회와 원시공산사 사이 두 사이에서 어떤 공동체에서 감자를 너무 많이 생산했어. 어떤 데서는 고구마를 너무 많이 생산했어. 그러면 서로 교환이 이루어졌을 거 아니에요. 공동체의 경계에서. 그때 이제 그것은 이제 공동체와 공동체 사이라고 해서 해도 생기는 거죠. 근데 공동체 안에는 상품은 없어요. 그죠? 엄마가 아들한테 팔지 않잖아요. 밥 팔지 않잖아. 뭐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제 사회주의 국가 사이의 무역. 이건 이제 공동체와 공동체 사이죠. 그죠? 이 무역도 뭐 상품이에요. 그다음에 소론에서 아까 얘기하듯이 공업. 공업은 하나의 큰 가정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다 생산수단도 공동 소유하고 그 노동자 계급이 그다음에 생산물도 공동 소유예요. 그런데 농업 사이에 농업은 꼴로지죠. 이 꼴로진 하나의 또 공동체죠. 이 사이에 상품이 생기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지금 가장 흔한 거 이제 사적 생산자들 사이에서 이 계급 사이 전체에서 이제 이루어졌던 거고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사회가 일단 모든 생산 수단을 장악하게 되면 이제 모든 생산 그 사회에서 상품 생산이 제거되고 된다는 거죠. 이게 엥겔스 얘기죠. 그래서 토론에서 상품 생산이 존재한 이유는 모든 생산 수단을 장악하지 못한 거야 노동자 계급이. 그래가지고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소부르주아의 이 재산은 스타르지 않죠. 그래서 스탈린이 농업은 아직 무수한 중소 소유자 생산자들로 분산되어 있어서 이 생산자들을 수탈하는 문제를 제기할 수 없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범죄죠. 스탈린도 범죄다 그렇게 얘기해요. 소생산자의 재산은 자기 노동의 결과물이잖아요. 자기 노동 결과물은 수탈하면 범죄죠, 범죄. 혁명 정부가 좀도둑이 돼버리는 거야. 아주 현실적인 문제로 반혁명이 일어나는 거야. 그 수백만의 그 소부르주아들을 수탈해봐. 와, 그 수백만이 들고 일어나면 큰일 나는 거지. 근데 대자본은 몇 명 안 되죠? 한국에도 봐야. 독점자본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들이 저항할 수 없지. 수탈을 해도. 그리고 수탈을 설사 하더라도 그 분산된 수백만, 그 커피숍 하나하나 있는 거, 빵집 하나하나 있는 거, 그거 병역을 하겠어요? 못 하는 거야. 그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옛날에 그 내전 시기 때 전시 공산주의 사회 때 실제로 막 5인 6기 사업장을 다 수탈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경영을 못하고 다 망하는 거죠. 다 돌려줬죠. 대표 때, 그죠?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지.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생산자에 대한 대응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답은 레닌이 현물세에 관한 자기 노작과 유명한 협동조합 계획에서 주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4페이지 보면은 공업에서 이 대자본가의 생산 수단을 수탈하여 그것을 전 인민의 재산으로 넘길 것. 그리고 중소 개인 생산자들은 점차로 생산 협동조합, 즉 대농업 기업소, 꼴로주에 연합시킬 것. 아주 공업을 백방으로 발전시켜서 꼴로주를 대규모 생산의 현대적 기술적 토대 위에 올려 세울 것. 1등급의 공동으로 사용하는 이건 내가 추가한 건데 트랙터와 기타 기계를 극력 공급할 것. 이것은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첫째로는 일단 농업의 생산력을 발전시켜야 되는 거죠. 발전시켜야지 일단 농업에서 이제 잉여 노동력이 출현하고 그래서 도시로 가서 공업을 일으킨다 그랬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아까 얘기했지만 공업 원료, 면화, 뭐 그다음에 그렇지 면화, 뭐 여러 있지, 아마 그죠? 사탕무 이런 공업 원료를 대량으로 공급해줘야지 공업이 돌아갈 수 있는.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홈이나 낫은 개인 농을 낳죠. 그래요?
홈이나 낫과 같은 개인적 생산 수단은 개인적 농업에 어울리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비행기를 딱 가지고 있어. 미국 같은 경우는 막 비행기 가지고 하잖아요. 그럼 내가 비행기 가지고 내 조그마한 땅덩어리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안 되죠? 해지고 농업을 해야지. 우리 저기 인제군 다 모여. 그래가지고 집단 농장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비행기를 쫙 줄여줄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즉, 이런 공동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생산 수단은 공동 생산을 낳는 거예요. 그래서 꼴로즈나 이런 것과 이제 어울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이제 개인 농을 하겠다는 마음도 없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가 있어요. 중요한 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문제는 이제 또 하나 레닌이 중요한 도시와 농촌, 공업과 농업과의 경제적 연계를 위해서 농민이 유일하게 접수할 수 있는 도시와의 경제적 연계 형태인 상품 생산, 매매를 통한 교환을 일정 기간 유지하면서 소비에트 상업, 국영 및 협동조합, 꼴로즈 상업을 발전시켜서 상품 유통으로부터 일체 자본가들을 구축할 것. 그러니까 근데 그래서 이제 이 상품 유통을 할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상업 자본이 끼어들면은 복잡해지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에 이제 화폐도 다루고 하기 때문에 여기 상업 자본이 끼어들면은 이제 장업 이제 자본가가 출현하고 이들이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생산자를 지배하게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러다 보면 자본주의가 다시 부활할 수가 있죠. 그래서 레닌이 이런 것을 이제 경계해서 이것을 국가가 하거나 아니 꼴로즈 자체가 하게 자본가가 끼어들 여지가 없게 하라 이렇게 이제 얘기한 거죠. 가르침을 주신 거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스탈린이.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그래서 이제 소련에서는 그때 이제 자본주의 그러니까 그 당시에 상품 생산이 있었는데 그러면 상품 생산이 있으면 이것은 자본주의적인 것이 아니냐 이런 이제 반론이 제기된 거예요. 그 경제학 토론회에서 이게 아니다는 거죠. 상품 생산을 자본주의적 생산과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 스탈린 얘기예요. 이건 서로 다른 것이고 자본주의적 생산은 상품 생산의 최고 형태이다. 만일 생산 수단에 대한 사적 소유가 있다면 만약 노동력이 자본가가 그것을 구매하여 생산 과정에서 착취할 수 있는 그러한 상품으로서 시장에 나타난다면 따라서 만약 자본가가 임금 노동자를 착취하는 제도가 국내에 존재한다면 이러한 경우에만 상품 생산은 자본주의를 가져온다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자본주의 생산성이 개인 수준에 집중되고 생산성을 상실한 노동자들은 자기 노동력을 상품으로서 판매하지 않을 수 없는 곳에서 시작된다. 이거 없이는 자본주의 생산 없다. 이것도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중국을 이제 분석을 만약에 한다면 그래서 생산 수단에 대한 사적 소유가 있는가? 그래서 생산 수단에 대한 권리로부터 박탈당한 노동자가 상품으로서 노동력을 팔아서 살아가는가? 요게 봐는 거죠. 요게 다 핵심인 거야. 그래서 요거를 잘 봐야지. 그래서 소련에서는 이제 이럴 가능성은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질문. 소련 노동자가 보면은 우리가 이제 영화 속에서 이렇게 혹시 보면은 소련 노동자도 한국 노동자랑 똑같죠, 그죠? 그 와서 한국 노동자보다 훨씬 열심히 일하죠, 뭐, 야, 되게 열심히 일해, 열심히 일하고, 그럼 월급 받을 월급 받아. 그래가지고 가서 상점에 가서 물건 사. 그러면은 이거 임금 노동자랑 뭐가 달라? 한국의 자유로운 임금 노동자랑 뭐가 다른 거야 이게?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거 국가 자본주의다 이러는 거지, 그죠?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해? 나중에 한번 얘기해 봅시다. 어떻게 보면 또 말이 돼, 그죠? 똑같으니까. 그래서 소련에서 상품 생산과 교환 형태를 한번 좀 봅시다. 이 부분 다 스탈린이 얘기해요. 우리나라 소련에서는 사회주의적 생산의 두 가지 기본 형태, 즉 국가적 전인민적 형태와 전인민적 소유라고 부를 수 없는 꼴로즈적 형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국영기업소에서는 생산수단과 생산물이 전인민적 소유로 되어 있죠. 이 부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국영기업소에서는 공업 노동자들은 다 생산수단과 생산물도 다 사실은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꼴로즈적 기업소에서는 생산수단, 토지와 기계는 국가에 속해 있지만 생산물은 개개의 꼴로즈의 소유로 되어 있다. 왜냐하면 꼴로즈에서는 노동은 종자와 마찬가지로 그 자체의 것이며
영원히 이용하도록 꼴로즈에게 넘겨준 토지는 그것을 매매하거나 임대하거나 저당할 수는 없으나 사실상 자기의 소유처럼 꼴로즈가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거죠. 그래서 이러한 사정으로 말미암아 국가는 국영기업소의 생산물만을 관리할 수 있고 꼴로즈의 생산물은 꼴로즈만이 자기 소유로 관리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꼴로즈는 상품 형태, 즉 꼴로즈에 필요한 상품과 교환하는 형태로밖에는 자기 생산물을 내놓으려 하지 않는다. 현재 꼴로즈는 도시와의 경제적 연계에서 상품 교환, 매매를 통한 교환 이외에 다른 연계 방법은 없다. 이런 얘기죠. 계속 반복하는 얘기죠. 그런데 이것이 심각한 문제, 심각한 원인은 스탈린이 반두링론의 엥겔스의 글을 봐라. 거기에 상품과 화폐가 존재하는 한 공동체는 깨질 수밖에 없다. 그런 부분을 있다 하면서 이제 논의를 전개해서 내가 찾아봤죠. 그랬더니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박정준 출판사에 나온 부분인데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재밌어요. 상품을 나만 재밌나? 상품을 생산한 사회가 상품 그 자체에 내재된 가치 형태를 화폐 형태로 한층 발전시키며 지금까지 가치 속에 숨어있던 갖가지 맹아들이 즉각 표면에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가치 형태, 화폐 형태, 상품 이런 얘기가 나오죠. 이것은 이제 다음 시간에 좀 구체적으로 보기를 하고요. 아무튼 상품이 존재하면은 결국은 화폐가 출현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가장 직접적이고 가장 본질적인 작용은 상품 형태의 일반화이다. 그죠? 이 말이 좀 어렵죠? 무슨 말이냐면 화폐는 이제까지 직접적 자가 소비를 위해 생산하던 대상들에 대해서도 상품 형태를 강요하며 그것들을 교환 속으로 끌어당긴다. 그래야 상품 형태와 화폐는 생산을 위해 직접 사회화된 공동체의 내부 살림에 침입하여 공동체의 끈을 차례차례 끊어버리고 공동체의 사적 생산자로 해체시켜버린다. 그래서 화폐는 처음에는 인도에서 볼 수 있다시피 토지 공동 경제가 개별 경제화로 바꿔버리고요. 마지막으로 화폐는 아직 공동 보유로 남아있는 그 밖의 산림과 방목지도 분배하도록 강요한다. 생산의 발전에 기초한 다른 원인들이 이 과정에 협력한다 하더라도 그 원인들이 공동체에 작용을 미치도록 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은 어디까지나 화폐이다. 화폐라는 거예요. 그리고 설사 듀링의 경제 고민이 그 언젠가 실현된다 하더라도 화폐는 역시 그러한 자연 필연성을 가지고 어떠한 법률 및 행정 규칙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 경제 고민을 해체시켜버릴 것 틀림없다. 그래서 결국은 어때요? 소련이 해체된 거예요. 끔찍하죠. 물론 이건 말은 아닌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화폐가 무섭다 그런 얘기야. 화폐의 주인이 있어요? 화폐의 주인이 없다라는 말은 화폐가 돌고 돈다는 말이죠. 그죠? 나는 좀 더 확장해서 화폐가 주인이다. 화폐의 주인이 없는 것은 화폐가 주인이기 때문에 화폐의 노예가 돼버리는 거예요. 화폐가 일단 발견되면. 그래서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여러분 10,000원 줄게. 저 살인해 그러면 살인할 사람 없죠. 100억 줄게. 내가 내가 깜빵만 간다면 살인하겠다 딱 그래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상품이 이제 공동체와 공동체 사이에서 처음에 출현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음, 예를 들어서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감자 하나에 100원 이렇게 이제 상품화 되는 거야. 그러면은 공동체 내부에도 감자가 있잖아. 그럼 감자가 예전에는 감자로만 보였어. 근데 이제는 100원으로 보인다는 거야, 이게 자꾸.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화폐를 더 갖고 싶은 거야. 옛날에는 감자가 이렇게 있어도 내가 막 배가 고프지만 않으면 그냥 나눠 먹었던 거야, 이거를. 물론 너무 배가 고프면 싸움이 일어나겠지만 어느 정도 결핍돼가지고는 그렇게 안 일어나고 그냥 공동으로 그냥 나눠 먹고 적당히 나눠. 근데 이게 딱 이 돈으로 보이네, 이게 딱. 그런데 그럼 어때요? 돈이라는 것은 무한하잖아요, 그죠? 1,000원 가지면 2,000원 가지고 싶고 2,000원 가지면 3,000원 가지고 싶고 4,000원 가지고 5,000원 가지고 싶잖아. 그러면 이 모든 생산물을 내가 다 지배할 수 있으니까
근데 감자는 하나 가지고 두 개 가지고 두 개, 안 그렇죠, 그죠? 어느 정도 딱 이게 감이 더 가지 쓰면 뭐해 썩지 팔 수 없다면. 네, 그렇게 되니까 이제 욕망이 무한하지.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싸우는 거지. 서로 더 갖겠다고 싸움이 일어나는 공동체가. 그럼 어떻게 싸움이 일어나면 결국은 재산으로 가지고 분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분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근한 똑같은 연애 아닌데 내가 시골에 많이 떠돌아다니다 보니까 어떤 마을에 가면은 분위기가 완전히 전쟁터야, 전쟁터. 강화도 가니까 특히 심하대. 왜 그랬냐면 옛날에 강화도 땅이 한 평에 뭐 1,000원, 2,000원 그랬던 거야. 그러니까 그냥 네 땅, 내 땅도 별 구분도 그냥 대충 하고 대충 붙여 먹어. 막 이러고 몇 가마니 줘. 막 이러고. 그리고 막 집도 막 나무집에 막 이렇게 걸쳐 있어. 막. 난 대충 지었지 뭐. 땅이 F는 안 되니까 그렇게 해버려. 근데 이제 땅이 막 뭐야. 100배 오르는 거야, 100배. 그러다 보니까는 그 땅을 다시 찾으려고 막 이 집이 이렇게 땅을 밟고 있으면 집을 잘 거의 자를 정도의 그 적대감이더라고. 그러니까 맨날 멀티 잡고 싸우는 거야. 그게 가평가도 그렇더라고요. 가평 땅값이 이렇게 오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부에 이게 화폐 그에 눈을 뜨게 되면은 이제 그렇게 공동체가 남아나지를 않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소련 같은 경우는 그 몰락의 원인은 내가 보기에는 이제 핵심적인 것은 이제 스탈린이 암살당했어요. 스탈린이 이걸 글을 쓰고 한 7, 8개월 후에 죽은 거예요. 이 글을 보니까 이거는 보통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그 소련 그 거대한 나라의 지성들을 다 주물럭주물럭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최소한 10년 이상 살아요. 근데 그 다음에 죽었어. 왜 그러냐면 죽인 거죠. 베리아가 죽인 게 거의 확실하다고 해요. 베리아. 근데 이제 베리아와 이제 흐르시포 이런 그러니까 수정주의자들이 죽인 거지. 왜냐하면 스탈린이 말년에 그 사람 다 숙청해 보려고 했으니까 역습을 해서 죽인 거지. 그래. 아무튼 그래서 수정주의가 승리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한 게 이 상품과 화폐 경제를 자꾸 확대시켰어요. 그런 그리고 이제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 책에서 나오는데 어떤 그 경제학자가 스탈린과 토론하면서 아까 그 꼴로주에 빌려주는 거지. 빌려주는 그 농기계를 국가가 관리했잖아요. 근데 그 국가 소유였죠. 그런데 그 농기계를 팔자고 그러는 거야. 왜 국가가 큰 부담을 지냐고. 그러니까 스탈린이 그건 말도 안 된다고. 그 팔게 되면은 거대한 상품 시장이 형성되잖아요. 그러니까 상품과 화폐 권력이 엄청나게 발전한다는 거지. 그래서 반대하는. 또 하나는 이제 콜호즈가 그걸 감당할 능력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이 또 하나의 원인인데 그거를 그 화폐 경제가 다시 출현하는 걸 스탈린이 엄청 경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또 반대하더라고. 바로 그것 때문에. 그래서 참고로 얘기하면 그래서 이 당시에 그 공업 원료 암화나 면화 이런 것은 화폐를 구입하지 않았어요. 국가에서 물물 교환한 거죠. 공산품과 물물. 왜냐하면 그것도 거대한 화폐가 출현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못하게 한 거예요. 그런데 크루스초프 얘들이 권력을 잡고 나오면서 즉각 실행한 게 뭐냐면 그 판매했어요. 꼴로지에다가 아주 거대한 화폐 경제를 실현시키고 그 다음에는 꼴로즈를 시켰지. 서서히 몰락시켰죠. 그 다음에 이제 도시 공업에도 그걸 도입했어요. 그 화폐 경제를 많이 도입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화폐가 출현하니까 암시장이 출현하고 그 화폐를 갖다가 축적하려는 욕구가 출현하고 그래서 암시장에서 자본가가 출현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먹어 들어갔던 거지. 그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에서는 수정주의 노선이 승리한 거하고 경제적으로는 상품과 화폐 경제 노선이 강화된 거하고 이 두 가지가 결정적인 것이지. 근데 그 시작은 물론 스탈린 암살과 수정주의 승리지 뭐. 이들이 도입한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 당시에 내가 보기엔 스탈린이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었던 것 같아. 이 상품 생산을 어떻게 하면 폐지할 수 있을까? 이거 이 고민 저 고민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안을 이렇게 하는 거야.
두 가지 기본 생산 성분, 즉 국영 생산 성분과 꼴로지적 생산 성분 대신에 국내의 전체 소비품을 관리할 권리를 가진 하나의 전체 포괄적인 생산 성분이 나타날 때 그 상품 유통은 그 화폐 경제와 함께 인민 경제의 불필요한 요소를 소멸할 것이다. 이것은 그러니까 전체 소비품을 관리한다는 것은 뭐냐면 전체 소지품을 갖다가 수집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분배하는 거죠. 그죠? 이런 권한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경제 단위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일한 통일적 생산 성분을 어떻게 창건할 것인가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적 성분이 꼴로지적 성분을 단순히 흡수하는 방법을 제공될 것인가. 그런데 이게 확실성은 적다. 왜냐하면 그것은 꼴로지 스타일이라고 생각될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공업에서는 어때요? 모든 생산물 소비재를 포함해서 다 자기가 관리하죠. 자기가 다 수집해가지고 그 자기 권리를 분배하잖아요. 근데 이 그게 아니 꼴로지 생산물도 싹 저기 다 수집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럼 뭐야 스타를 보이는 거죠. 뭐 꼴로지 농민들은 우리 생산물 다 가져가 이러면 왜 스타일이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반대가 그래서 안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처음에는 국내 전체 소비품을 계산, 그 종류와 양, 교환 비율 이런 것에 이제 권리를 가지며 그 시간 경감에 따라 예컨대 물물 교환의 방법으로 생산물을 분배하는 권리도 가지는 그러한 유일한 전인민족 경제기관. 이게 그러니까 국영공업의 대표와 꼴로지 대표가 참가하는 이런 조직을 구성될 것인가. 이 문제는 따로 심의해야 할 특수한 문제이다라는 거죠. 즉 어때요? 스타를 하지 못하지만 그러니까 물물 교환을 하면 어때요? 화폐는 사라지죠. 적어도. 이러면 거의 화폐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폐의 문제는 일단 이제 한 언덕을 넘는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물물 교환 자체도 완전히 없애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단계라는 거죠. 그래서 스탈린은 일단은 화폐를 추방할 방법부터 이제 먼저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역사는 반대로 돌아가는 거지. 여기까지 강의 다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마저 설명을 드리면은 노동자의 자유로운 소련에서 자유로운 임노동자 이 문제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이렇게 설명 아까 답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일하는 그 공장과 그 다음에 노동자들이 만들어내는 그 생산물은 누구의 것이죠? 누구의 것일까요? 다 노동자들의 것이에요. 그래서 그 노동자들이 생산물을 주로 소비재를 그러니까 생산재는 공장과 공장끼리 그냥 주고받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계산하면서 이제 계산 화폐로만 쓰는 거지. 진짜 돈을 주고받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서로 차례차례로 이전시키는 거예요. 생산수. 근데 이제 소비재는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소비재는 일단 상점으로 다 이전을 시켜요. 이관을 시키는 거지, 생산물을. 그래서 생산물을 이전시켜가지고 노동자들한테 주는 거예요. 근데 그냥 줄 수는 없잖아요. 그죠? 서운하잖아. 그냥 주면. 사회주의 원칙이 뭐야? 노동에 따른, 그죠? 노동한 만큼이 아니라 노동에 따른 분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노동 전표를 가져오는 거야. 노동 전표를 가져오면은 10시간 노동했네? 그럼 노동 전표를 가져온 거야. 그러면 이제 사회가 어느 정도 공제하잖아요. 그러면 8시간의 노동 생산물을 당신에게 주겠어. 아니, 주는 게 아니지. 이제 그렇게 주는 거지, 뭐, 대가로. 이렇게. 그래서 노동 증명서를 가지고 자신의 창고에서 그만큼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내가, 그러니까 형식은 화폐, 루블을 가지고 썼지만 그 루블이 사실 화폐가 아니라고 그러죠. 그냥 노동 증명서라는 거죠. 그때는. 본연의 의미의 화폐가 아니고 그런데 하지만 자본주의적인 그런 형식을 빌어온 거지.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제 소농을 생각해요. 소농 가족이 10명이야. 그런데 부모가 하고 다 밭에 가서 일하잖아요. 그래서 공동 생산을 하잖아요. 그래서 공동 생산물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집에 쌓아놓고 그걸 먹어야 되잖아. 근데 그건
이제 아버지가 그런 거야. 일 안 하는 사람은 먹지 마 그러는 거야. 그래서 너 노동했어? 너 이 정도 했으니까 이만큼 먹어. 이렇게 주는 거야. 이게 걔네들이 애들이 엄마 아빠한테 노동력을 팔고 그다음에 그것을 음식물을 상품으로서 그 화폐를 가지고 산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게 아니야. 그냥 내가 노동을 내 소유 농장에서 우리 가족의 농장에서 하고 그 농작물은 공동의 것인데 공동의 것은 받는 권리를 내가 이랬어라고 제시하는 거죠. 그래서 소련에서 노동자는 자유로운 임노동자가 아니고 그죠? 생산물의 주인이고 또 그 생산 수단의 또 주인인 거죠. 자기가 생산한 생산물을 노동에 따라서 이제 분배받는 거지. 그래서 그 화폐는 노동증명서 혹은 노동증명서.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이 생산물을 어느 정도 분배받는 거죠.